예, 반갑습니다. 한반도 통신의 최한욱입니다. 예, 오늘 모처럼 또 늦었네요. 예, 앞에 뭐 일이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모처럼 또 10분 늦은 방송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휴일이었는데요. 원래 휴일날도 방송을 하는데 제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 휴일은 쉬는 줄 알고 방송을 지난주에 다른 일정을 좀 잡아버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방송을 쉬게 됐네요. 그랬더니 우리 팀장님이 일요일날 TV 안 하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일요일날 TV 하는데 저 빨간 날이라고 제가 쉬는 줄 착각을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한 주 건너뛰게 됐습니다. 한 주 건너뛰고 오늘 또 모처럼 방송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 또 늦게 돼버렸네요. 이렇게 일이 안 풀릴 때는요, 연속적으로 대책 없이 꼭 안 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뭐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요? 연이어서 일이 잘 안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요즘 좀 그렇죠, 분위기가. 진보당, 통합진보당 사태로 좀 시끌시끌했는데 지난 주말에 또 통일의 꽃이죠, 임수경 씨 뭐 이른바 막말 뭐 사태가 뭐 어떤 과정에서 벌어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막말 파동으로 또 통합진보당 사태에 이어서 또 진보적인 이런 성향을 가진 민주당의 또 정치인이 보수 언론에 또 맹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뭐 잘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참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이어서 벌어지니까요, 좀 마음이 울적하네요. 저도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과도한 사람이어서 뭐 임수경 씨가 말을 뭐 크게 잘못했나? 저는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 한국 사회 보편적인 어떤 정서하고는 좀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가 없겠죠. 좀 비난받고 또 사과해야 될 일은 있으면 또 사과를 해야 될 뭐 형국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안타깝네요. 우리 진보 진영이 이래저래 자꾸 악재가 겹쳐서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뭔가 이게 어수선한 상황이 되는 게 우려는 좀 많이 됩니다. 근데 뭐 소나기가 뭐 계속 내리겠습니까? 뭐 장마도 길어야 한 달인데요. 뭐 다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게 또 약이 돼서 또 지혜롭게 극복을 하고 나면은 또 진보의 진가를 국민들이 또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참 안 좋은 게 많은 한 달이었는데요. 올 한 달이었는데 6월부터는 뭔가 신기일전해서 다시 반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한반도 통신은요, 뭐 특별하게 지금 뭐 북한 관련된 뭐 중요 이슈나 쟁점들이 없어서요, 차분하게 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북한 무기, 군사력 뭐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경제 문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에 경제 행보가 아주 뚜렷해지고 있죠. 그래서 북한 경제 뭐 올해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이런 해라고 얘기했는데, 강성대국은 경제 강국을 또 의미하는 이런 걸 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올해 뭐 강국에도 이제 대문이 열려야 되는 형국이죠. 근데 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북한 아사자가 나오느니 뭐 굶어 죽느니 뭐 별소리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 지도 행보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경제 현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먼저 주간 한반도 소식 전해드리고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제가 그냥 듣고 싶은 곡 하나 선곡을 했습니다. 이승철 씨예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거 왠지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고 싶네요. 어떤 분이 생각나서요. 지난주에 잠깐 모습을 드러내셨더라고요. 그런 사람 또 없는데 지금 본의 아니게 마녀가 돼가지고 사냥철에 사냥꾼들의 아주 타겟이 되고 있는데, 뭐 언젠가 또 이분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알아주실 날이 곧 오리라고 봅니다. 나쁜 사람 아닌데요, 참 잠시 오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사랑도 없을 테지.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람도 없을 테죠. 몰래 감추듯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예. 제가 또 뭘 잘못 눌러놔가지고 예상하지 못한 노래가 또 나오게 돼버렸네요. 예. 지금 좀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 방송 준비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바쁘게 시간이 늦어가지고 방송을 시작하다 보니까요 이것저것 준비하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예. 거기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오셨는데 인사도 못했습니다. 예. 발칙한 청취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 없습니다. 예. 신청곡 많이 좀 써주세요. 예. 오늘 더더군다나 준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곡을 안 보내주시면 방송을 진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후다닥 뛰어와가지고 지하철역부터 지금 뛰어와서 방송을 하느냐고. 예. 지금 잠깐 노래 나가는 동안 좀 이것저것 좀 정리를 하느냐고요. 예. 채팅창도 제대로 못 봤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늘 먼저 한반도 주간 한반도 소식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예. 오늘 아주 또 뜨거운 소식이 전해져 들어왔습니다. 예. 이거 뭐 좋은 소식은 아니고요. 예. 안 그래도 제가 뭐 남북 관계가 요즘 심상치 않다. 6월, 7월 사이에 뭐 심각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뭐 말씀을 방송 때마다 지금 누누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서 공개 통첩장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네요. 공개 통첩장. 지난번에 통보가 있었죠. 특별행동소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특별 행동을 개시하겠다. 그 특별 행동은 이제 뭐 그 3, 4분 안에 뭐 청와대를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의미를 담은 특이한 수단과 우리식 방법으로 초토화를 시키겠다. 이런 이제 특별 행동 소조에 통보가 있고 나서요. 뭐 지금 한 달이 조금 넘게 지났죠. 근데 뭐 아직 뭐 북한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서 뭐 그냥 또 이대로 넘어가나 라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지난 6월 4일 조선중앙통신발로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역적 패당은 스스로 최후의 선택을 하여야 한다라는 공개 통첩장이라는 형식으로 입장을 밝혔네요. 그죠? 통보, 공개 통첩장. 근데 이제 공개 통첩장이라는 거는 뭐 처음 들어보죠.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이제 전쟁하기 전에 최후 통첩을 보낸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최후 통첩 그러면은 뭐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사실상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제가 볼 때는 공개 통첩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를 아마 전달하려고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이런 통첩장을 보낸 게요. 뭐 이 공개 통첩장 내용에 보면은요. 지금 우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 행사가 성대히 진행되고 있다. 조선소년단이라는 게 이제 소년단이 뭐 북한에서 상당히 유래가 깊죠. 항일투쟁 김일성 주석이 이제 항일투쟁을 할 당시부터 이렇게 소녀들을 뭐 조직화, 이른바 조직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독립운동에 참여를 시켰던 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소년단이 이제 창립이 됐는데 뭐 이거 소년단 하면 뭐 우리로 얘기하면 보이스카우트? 미국 쪽에서는 이제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겠죠.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고. 뭐 우리 쪽에서 뭐 아람닷 옛날에 그런 게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뭐 이런 교육도 하고 이런 이제 조직이 있는데 뭐 그와 유사한 것이다. 뭐 성격은 많이 다르겠지만 그와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선 뒤에 뭐 말씀 좀 드릴 텐데 조선 소년단 창립 66돌 경축 행사가 지금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남조선의 이명박 역정 패당이 아이들을 위한 이 경사스러운 경축날에도 심술사납게 찬물을 끼얹는 망동을 부리고 있다. 이런 내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측 당국이 5월 29일부터 언론 매체를 동원해서 일제히 우리 어린이들의 경축 행사를 비난하는 여론 공세를 피고 있으며 그것을 계기로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는 새로운 악행에 매달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새로운 악행이며 우리 혁명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극악 무도한 비방 증상으로서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는 특대형 범죄다라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뭐 특별행동 소조를 만들고 뭐 공개 통첩을 하고 뭐 불바다로 만드느니 초토화를 시키겠느니 뭐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극단적인 입장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됐던 거는 직접적으로는요 뭐 여러 가지 또 몇 년 동안 이제 누적돼서 이렇게 표출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직접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이제 최고 지도부를 모독을 했다. 뭐 북한식 표현을 하면 최고 조돔이죠. 최고 조돔을 모독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어떤 그 계기가 컸죠. 컸는데 이번 이제 어린이 이런 경축 행사와 관련한 문제도 그와 유사한 것으로 이제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제 좌표를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KBS, CBS, MBC, SBS 그 좌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확정을 해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좀 무서운. 지금 저도 뭐 통일운동하고 뭐 항반도에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남북 사이에 그 첨예한 이런 뭐 대결이 뭐 벌어진 경험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뭔가 군사적으로 그 응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시설에 좌표를 지금 공개한 건 참 처음 있는 일이고 그야말로 놀라운 사태입니다. 그 문장을 보면은요, 전선의 군단, 사단, 연대들과 중심의 전략 로켓군 장병들은
전략 로켓군까지 등장을 했네요. 그럼 전략 미사일을 좀 사용을 한다는 건지 이런 건 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략 로켓군, 그러니까 전선의 군단 사단 연대, 뭐 이건 뭐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죠. 뭐 포격이나 미사일 공격 뭐 이런 걸 하나보다 뭐 이렇게 저는 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심에 전략 로켓군 이거를 하는데도 전략 로켓군이 이게 등장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략 로켓군 장병들은 새로운 악행을 연출하고 있는 역적 패당의 번거지들인 조선일보사는 서울시 중구 북위 37도 57분 83초까지, 지금 뭐 이거 건물 하나니까요, 초까지 정확히 좌표가 나와야 되겠죠. 북위, 여러분 이거 잘 들어두세요. 여러분들이 근처에 가시면 안 되는 지금 좌표를 제가 불러드리는 겁니다. 37도 56분 37초 83초, 동경 126분 126도 37분 65초 위치에, 중앙일보사는 서울시 중구 북위 37도 33분 45초, 동경 126도 58분 14초의 위치에, 동아일보사는 서울시 종로구 북위 37분 57초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37도 57분 10초, 동경 126도 97분 81초의 1초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KBS, SBS, MBC, SBS 방송국 좌표 자리도 확정해 놓은 상태라고 하면서 타격 징벌을 가할 타격 명령만 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KBS는 뭐 여의도에 있고요, CBS는 마포에 있나요? 그럼 CBS가 어디 있죠? CBS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CBS 마포에 있나? MBC도 여의도에 있고요. SBS는 목동에 있죠. 양천구 목동. 여러분들이 당분간 이제 그 웬만하면 하시면 안 가야 될 지역들입니다. 서울시 중구, 그죠? 서울시 중구에는 조선일보사, 중앙일보사가 위치하고 있죠. 여기 뭐 다 어딘지 아시죠? 광화문과 이제 시청 사이에. 여기 언론사들이 또 죄다 모여 있어요. 프레스센터도 있고. 여기는 뭐 이제 안 가시는 게 좋겠다. 중앙일보사는 서대문 쪽이죠. 서대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화마톨 옛날에 있는 지역이고. 동아일보사도 이제 광화문 종로구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뭐 이런 동네는 당분간 안 가시는 게 뭐 밑자 본전이잖아요. 괜히 갔다가 얻어맞으면 우린 손해지 뭐. 이렇게 이제 아주 구체적인 지금 좌표까지도 밝혀놓고 험악하게 번지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역정 패당에게 다음과 같은 최후 통첩을 보낸다. 그래서 우리 군대 타격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내맡기겠는가, 아니면 뒤늦게라도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길로 가겠는가, 양자택일을 해라. 만약에 우리 군대의 분노의 폭발에 무모하게 도전한다면 우리는 이미 포고한 대로 우리 집의 무자비한 성전으로 대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지난 4월 23일이었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행동 작전 소조가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라는 통보를 발표했고요.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에 우리 민족길이라는 북한의 웹사이트에서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아까 그 특별행동에 대한 의미와 성격을요,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은 철두철미 성전의 포고다. 성전포고, 이건 제가 한번 주간 한반도 소식 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선전포고라 그러면 이제 전쟁을 먼저 하자라는 의미가 돼버리니까 이걸 약간 비틀어가지고 성전포고, 이거 막 한 철자가 틀린 거죠. 한 글자도 아니고. 이응을 니은으로 바꾸면 선전포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된 게 최후통첩, 그죠? 뭐 공개통첩장 이런 표현을 쓰긴 했는데 내용상 보면은, 그죠? 최후통첩을 보낸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 최후 통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좀 했다. 뭐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곧 개시된다고 했던 게 4월 25일이니까 4월 23일이니까요. 곧 개시된다가 벌써 이제 한 달이 넘게 지났으니까 50일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곧의 범위를 거의 넘어가는 시점이 된 거죠. 그죠? 뭐 한 달, 두 달, 막 세 달 뭐 이걸 곧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이미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는 곧의 마지노선에 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곧의 마지노선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 이런 행동. 그죠? 이게 지금 단계를 보면 통보, 그죠? 성전포고, 그 다음에 최후 통첩. 이런 단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 지금 큰 일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어쨌건 좀 흥미로운 건요. 뭐 이게 흥미로운 게 아니라 그나마 좀 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별로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통보할 때만 해도 이제 뭔가 뭐 수습의 여지가 없는 듯한 인상이 좀 강했는데 이번 최후 통첩에는 뒤늦게라도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길로 나가면 타격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걸 또 오히려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직 사태를 이제 출구는 좀 있다는 얘기죠. 뭐 가능성이 좀 낮을 뿐이지만은 어쨌건 사죄를 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이런 대책들을 취하면은 우리가 멈출 수도 있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한 건 요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각하가 과연 이거를 이제 수용할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볼 때는 뭐 없는 것 같아요. 뭐 안 그래도 뭐 지금 진보당 사태와 관련해서 북보다 종북이 더 문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거의 뭐 이제 종북 세력과의 선전포고 뭐 이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종북이 문제인데 뭐 북은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와서 이제 뭐 사죄를 하고 뭐 대화를 한다, 이건 뭐 별로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뭐 높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지금 사태가 수습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 아닌가.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세요. 여러분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제가 뭐 쭉 그 말씀 좀 드렸잖아요.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일대, 서울 종로구 일대, 여의도 일대, 양천구 목동 일대, 이런 데는 이제 출입을 자제하시는 게 지금으로 봐서는 현명하지 않겠나. 일단 뭐 일이 난 다음에 뭐 그때 가시든지. 직장이 그쪽이신 분들 이게 참 문제인데 휴가를 낼 수도 없고. 근데 뭐 저기 좌표를 초단위까지 뭐 정확히 저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요, 그냥 거기에 출입만 안 하시면은 뭐 큰 문제는 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별 갈 일이 없잖아요. 뭐 조선일보나 이런데, 그죠? 촛불 집회를 청계천 일대에서 촛불 집회를 좀 많이 하는데 그 바로 옆에가 동아일보사예요. 당분간은 촛불 집회 장소를 좀 다른 곳으로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보신각이나 이런 곳으로. 진보단체에서 또 활동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것도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게 뭐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죠. 이것도 참 걱정되는, 지금 또 안 그래도 뭐 북한에서 성전포고를 하고 지금 최후 통첩을 하고 이런 형국인데, 이게 불난집에 뭐 부채질도 아니고 불난집에다가 뭐 신나를 화염병을 던지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정몽준 의원이죠. 지금 대선에 출마를 하시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해갖고 대통령이 된다라면 핵 보유 능력을 갖춰서라도 북한 핵을 없애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전작권 전환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다. 북한이 마침내 핵 보유국임을 헌법에 명기하여 대내외에 천명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는요, 지난번 그 최고인민회의가 있었죠.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행사 100주년을 앞두고 이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그다음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이런 정치 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헌법 개정이 있었어요. 헌법 개정에 이제 전문을 뭐 좀 개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과 관련한 것을 이제 추가로 기술을 하고 북한의 이제 사상적인 정치적인 이런 뿌리가 어딘지를 이렇게 밝히는 이런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 헌법 개정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런 문구가 들어갔어요. 핵보유국이다 우리는,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되었다. 그러면서 지난 20여 년에 걸친 한반도 비핵화 외교는 실패를 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대북 정책의 목표를 세우고 이에 입각한 정책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 대북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핵 없는 한반도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예.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핵이 없는 한반도가 이거 북한하고 비슷해지네요. 예. 그러면서 핵에는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 없이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이 양반이 이제 성분 정치를 하시려는 모양이에요. 뭐 북한하고 비슷한 입장을 이렇게 피력을 하시네. 우리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원하지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우리도 핵을 가져. 예, 당장 자체 핵무기를 갖지 않더라도 적어도 보유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예, 핵 없는 한반도라는 대북 정책 궁극적 목표를, 이게 대북 정책의 목표인가요? 예, 아무튼 뭐, 예, 우리는 다음에 5가지 정책 과제들을 추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미국에 의존하는 핵 전략을 넘어 우리도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춰야 된다. 뭐 미국이 그 동의를 하려나요? 이분이 진짜 이게 뭐 종북으로 가려나? 좀 납득이 어렵네요, 좀. 예. 그러면서 또 참 이율배반적인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독자적인 핵 보유를 좀 추진하자,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첫 번째 과제를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는 2015년도 전시작 접근 전환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예. 그래서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억제 체제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이분이 뭐 지금 약간 뭐 정신 분열 상태에 지금 들어가신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네요. 그러니까 앞에는 미국하고 상관없이 독자적인 그러니까 뭐 이런 핵 전력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놓고, 또 뒤에 가면은 이제 전시작 정권을 이제 그 전환하는 거를 또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또 희한한 아무튼 뭐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요, 뭐 저는 뭐 북한이 이제 뭐 핵 보유를 한 조건에서,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아무래도 뭐 일본이나 한국 쪽에서 뭐 위협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예, 느껴가지고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이제 뭐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뭐 핵무장을 우리가 또 한다고 해가지고, 첫째는 핵무장을 한다고 해갖고 진짜 북한 핵을 없앨 만큼 무장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건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저는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 미국에서 그럼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용인할 건지, 예? 미국이 사실 뭐 북한의 핵 문제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 북한 핵 자체가 이제 핵무기를 갖게 되는 것도 우려스러운 문제지만은, 이게 이제 제3세계 핵 확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핵 독점 체제, NPT 체제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요. 과연 여기에 한국도 핵무장을 한다, 이걸 미국이 좋아할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이게 한국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일본도 핵무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북한도 핵무기가 있고 한국도 핵무기가 있는데, 한일 관계는 뭐 어쨌건 뭐 이런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사가 아직 뭐 말끔히 정리된 것도 아니고, 이런 조건에서 뭐 남북이 동시에 핵무기를 보유한 이런 상황이 되는데, 과연 일본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 또 핵무기도 많이, 지금 핵무기는 아니죠. 예. 그 핵물질 많이 비축을 해놨어요. 뭐 핵무기 수백 개를 뭐 당장 만들 수 있는 이런 핵물질들을 지금 이미 빼달려 놓아 있는 상태. 뭐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는 나라는 아니죠. 근데 이제 미일 동맹 체제 하에서 미국의 어떤 뭐 압력에 의해서 일본도 핵무장을 안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럼 당연히 일본에서도 이제 독자적인 핵무장 얘기가 나올 거고, 뭐 대만도 나올 거고,
이런 상황이 돼갈 텐데 이거를 미국이 과연 용인을 할 건지 이거 뭐 진짜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보여. 그러면서 또 뒤에 가가지고는 이게 또 어불성설인 게 또 작전권 환수는 또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좀 일단 헷갈리네요. 예, 이게 뭐 반미하자는 것도 아니고 친미하자는 것도 아니고 미친 것 같아요. 그죠? 예, 친미를 오래 하다 보면 뒤집히죠. 그래서 미치는 게 되는 건데 예, 이게 친미하다 미치는 경우가 지금 이제 슬슬 나오는 이른바 정신 분열 상태가 되는 이런 현상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 뭐 군대도 안 갔다 온 분이 대선 후보 나오셔가지고 또 뭐 이렇게 안보 이런 쪽으로 자꾸 강조를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박근혜 씨하고의 어떤 차별성 이런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생쇼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쇼를 해도 어느 정도 이게 좀 앞뒤가 맞는 쇼를 해야죠. 뭐 되지도 않는 핵무장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이 정몽준 의원과 관련해서는 뭐 다 떠나서 이제 정신감정부터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선 후보 나오실 분이기 때문에 허경영 씨 같은 분이 자꾸 대선에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뭐 재미는 있는데. 그리고 허경영 씨야 뭐 그 실제 당선 가능성이 뭐 희박한 뭐 분이니까 나와서 뭐 뭔 소리를 하건 뭐 뭐 내 눈을 바라바를 하건 뭐 뭘 하건 뭐 상관없죠. 근데 어쨌건 뭐 집권 여당의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인 분이 이렇게 진짜 뭐 빵상 아줌마 수준의 이런 공약을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분들은 정신감정을 일단 해가지고요. 일단 그 대선 후보로서 정신적 자격이 되는지 대선 후보는 뭐 누구나 될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그 정신 상태가 좀 불안정한 분을 대선 후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은. 그래서 최소한의 그 이 진단서 정도는 좀 첨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거는 뭐 좀 괜찮습니다. 그죠? 뭐 다른 부분은 좀 괜찮은데 뭐 육체적으로 좀 건강이 쇠약하거나 뭐 이런 거는 뭐 잘 조절을 하면 되는데 이게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은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번 대통령 돼가지고 또 북한하고 전쟁한다 또 이래버리시면은 우리 국민 전체가 이제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저는 일단 뭐 다른 당에서 뭐 얘기하기보다는요 새누리당 측에서 일단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대 아산병원 있잖아요. 거기 좋은 병원이잖아요. 현대 아산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일단 받아보시고 그러니까 뭐 검사를 해보니까 별게 없다. 그러면은 이분의 정책이 원래 이런 거구나. 생각이 좀 없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저희 정신 쪽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칫 잘못하면 뭐 남북관계지만은 한미 관계까지도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뭐 이상한 문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미 동맹을 계속 강화하자. 그거는 뭐 원래 보수 쪽에서 계속 해오던 주장이니까요. 그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니면 또 북한하고 뭐 좀 친하게 지내자. 이건 또 우리 국민들의 또 열망 아닙니까? 남북 관계가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뭐 그쪽을 얘기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이게 양립이 안 되는 건데 핵무장과 이제 한미 동맹이 양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그런 걸 추진하고 계시는 거 이거는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새누리당 측에서 박근혜 대표가 진지하게 제안을 하세요. 병원을 좀 다녀오시는 게 좋겠다. 대선 후보. 그래서 일단 정신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담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뭐 대선 출마하시든지 마시든지 그러는 게 좋지 않겠나 봅니다. 오늘 또 마지막 소식이네요. 세 번째 아까 뭐 북한에서 논란이 됐던 지금 이제 첫 번째 소식으로 제가 보내드렸던 그거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북한 이제 소년단 창립 66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북한의 이제 소년단 단원들이겠죠. 2만여 명이 2일날 평양에 도착을 해갖고 4.25 여관에 투숙을 했다라는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 뭐 사진 보도도 잠깐 봤는데요. 뭐 카프레이드를 하더라고요. 카프레이드라기보다는 카프레이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2층 버스에 학생들을 2만여 명을 실어가지고 평양 시내에서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뭐 그런 사진이 오늘 보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됐는데요. 뭐 버스 한 대에 2층 버스 보통 45인석이죠. 뭐 우등 버스 같은 경우는 좀 작긴 하지만 45인석
곱하기 2죠. 2층 버스니까 그냥 금방 90명 정도가 한 버스에 탈 수 있으니까요. 90명 100대면은 9만 명. 그러니까 한 250대 정도? 2층 버스 250대 정도가 동원이 됐더라고요. 2층 버스가 250대나 있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래갖고 뭐 연도에 또 아마 평양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년들인 것 같아. 보니까 우리 6.15 행사 때처럼 거리에 도열을 해가지고 그 꽃술이죠, 진달래 뭐 이런 색깔의 꽃술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하는 행사를 하는 이런 장면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데, 뭐 참 상당히 놀랄 만한 장면인 것 같아요. 북한 경제가 뭐 여러 가지로 뒤에 말씀 좀 오늘 자세히 드리겠지만은 상당히 좀 호전되고 있구나, 이런 걸 봐도 좀 알 수 있지 않겠나. 2층 버스 250대를 동원할 정도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놀라운 거고요. 그다음에 4.25 여관에 투숙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여관이라고 표현했나? 북한이 이제 호텔도 여관, 아니 호텔은 또 고려 호텔, 뭐 유경 호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뭐 여관이라는데 여기에 2만 명이 수용이 된다네요. 그죠? 뭐 4.15 여관 등 뭐 여러 곳에 수용이 됐다, 이렇게 투숙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안 됐고, 4.15 여관에도 투숙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는데, 2만 명이 이게 투숙할 수 있는 여관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2만여 명이 들어섰대요. 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양강도 함경북도 라선시 대표들이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데 이어 이제 비행기로 이렇게 몇만 명을 지금 실어 날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1일과 2일 평안 남북도, 자강도, 황해 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남포시 대표들이 열차와 자동차로 평양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250대는 아니겠네요. 그죠? 양강도, 함경북도, 라선시 대표들이 먼저 도착을 했고, 1일, 2일에는 뭐 이렇게 여러 또 지역의 대표들이 왔다, 이런 걸로 봐서는 뭐 일단 반으로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만여 명이니까 250대까지는 안 되겠고 뭐 100여 대? 뭐 이런 거 되겠네요. 많은 거죠. 그래서 2일 날 전국의 소년단 대표들이 평양에 모두 들어섰다. 시내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두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경축 대표들이 연이어 숙소인 4.25 여관에 들어섰다. 그들을 손꼽아 기다려온 여관 일꾼들과 정호원들이 친혈육에 정을 안고 뜨겁게 맞이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과 국가 책임 일꾼들이 2일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 행사에 참가할 소년단 대표들의 숙소를 방문하였다. 돼 있네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 최태복, 문경덕, 내각 북총리 김용진, 당과 근로단체 관계부문 일꾼들이 숙소를 찾아 대표단을 만났고, 당과 국가 책임 일꾼들은 크나큰 행복에 겨워 있는 소년단 대표들을 축하하고 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평양 4.25 여관에서는요, 2만여 명의 소년단 대표들에게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 대표증을 수여하는 모임이 진행이 되었고요. 소년단 대표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을 언제나 심장 깊이 모시고 살려는 온 나라 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여린 대표증을 받아 안고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 솟구쳐 오르는 기쁨과 감격을 억제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감회도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66돌 행사요? 뭐 70돌, 80돌, 뭐 70, 이런 꺾어지는 행사도 아니고요. 66돌 행사에 이렇게 2만여 명은 평양으로 초청을 해서 대규모 행사를 하고 있고, 여기 뭐 비행기까지 타고 오고 뭐 열차 이런 것까지 동원되는 걸 봐서는 뭐 이 행사, 뭐 북한이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청소년 사업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역점을 기울이긴 합니다. 뭐 그럼 어느 나라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역점을 두고 상당히 공을 들이는데 상당한 뭐 이게 비용과 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텐데, 뭐 이런 행사들을 대규모로 진행을 하고 또 여기에 당과 국가에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또 환영을 해주고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여건이 북한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한반도 주간 한반도 소식은요 몇 가지 좀 전해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근 현지지도 행보와 북한 경제의 현황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오늘 방송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요, 신청곡을 이렇게 안 해주세요? 다들 뭐 좀 보니까 방송은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뭐 참여가 저조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십시오. 채팅도 거의 안 하시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노래 한 곡 제가 보내드리고 이승철 씨 그냥 노래 보내드린 김에 그냥 이어서 하나 보내드리죠. 비와 당신의 이야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눈이 오길 바라듯이 비는 너를 그리워하네. 비의 낭만보다는 비의 따스함보다 그날의 애절한 너를 잊지 못함이기에 당신은 나를 기억해야 하네. 항상 나를 슬프겠지. 나의 사랑스럽던 너의 눈가의 비들 그날의 애절한 너를 참아 볼 수 없었던 거야. 비에 비 맞으며 빗속에 나를 희미하게
예, 이승철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 보내드렸습니다. 별 의미는 없고요. 떠들다가 선곡을 못해가지고 신청곡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승철 씨 노래를 아까 선곡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뭐 간혹 요즘 뭐 제가 본의 아니게 어떻게 참 논쟁의 뭐 중심까지는 아니고 논쟁이 좀 변방에 섰죠. 애국전선 4주차 연속으로 거의 뭐 자폭 방송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보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입장이 있어요. 그걸 뭐 강요할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제 개인적인 입장은 뭐 분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좀 비난을 뭐 본의 아니게 많이 듣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근데 뭐 너도 당권 파냐? 너 민중의 소리에 뭐 진중권 씨가 뭐 트윗에다가 그런 걸 날렸대요. 민중의 소리건 애국전선이건 이 양반이 애국전선 뭐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민중의 소리나 애국전선이나 뭐 다 알고 보면은 이석기 씨하고 뭐 연관이 돼 있는 거다. 이석기 의원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다. 뭐 이래가지고 트윗을 날렸더라고요.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민중의 소리에서 방송하는 건 맞죠. 그럼 여기 뭐 민중의 소리에서 방송하시는 분은 다 뭐 이른바 당권파고 경기 동부니까. 과거에 보면은 뭐 맹모학 선배님 아직도 뭐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뭐 입당도 안 했는데요. 진보당 당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 뭐 낭만 자객인가요? 그 방송할 때는 뭐 지금 이제 방송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흔히 말하는 참여 단계, 민주노총 단계 분들이 모두 모여서 또 방송도 진행을 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최시중이 방통위원장이라 갖고 KBS 있는 사람은 다 뭐 친인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냥 와서 민중의 소리에서 좋은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뭐 이런 건데 뭐 이렇게 좀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정책 입장 차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뭐 싸우면 괜찮다고 봅니다. 뭐 이제 무엇이 옳으냐, 사퇴하는 게 맞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할 수는 있죠. 그럼 뭐 서로 다 입장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좀 흑색선전식으로 있지도 않은 뭐 얘기를 해가지고 뭐 너는 당권파 아니냐, 뭐 너 경기동부에 뭐 이빨이냐 뭐 이런 얘기를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논쟁하는 태도가 아니죠. 일단 진보주의자의 논쟁하는 태도가 아닌 거고 내용 가지고 싸워야죠. 내용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뭐 다른 문제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거는 그건 뭐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갖고 하여튼 본의 아니게 저도 논쟁의 변방에서 약간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민감한 이런 위치에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뭐 안 좋은 얘기도 하시고 뭐 이렇긴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속이 타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사람이 좀 너무 생각이 없거나 뭐 차가운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하실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뭐 이게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뭐 나름 이제 진보 운동을 한 지가 좀 20여 년 가까이 돼 가는데 뭐 이런 날이 뭐 1년에 뭐 한두 번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뭐 진보 진영에 대해서 뭐 이런 보수 언론들과 뭐 심지어는 진보 언론들조차도 뭐 이런 비난을 가하고 공격을 하고 이런 게 뭐 하루 이틀 경험도 아니고 저는 이상하게 제가 관여된 제가 뭐 제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관여된 단체들은 다 이런 걸 당해봤어요. 뭐 단체 깨지기도 하고 탄압도 받아보고 감옥도 가고 뭐 다 이래도 보다 보니까 저는 뭐 솔직히 또 그러는구나 이런 마음이 더 큽니다. 더 크고 그 과정에서 느낀 게 있어요. 느낀 게 지금 뭐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른바 당권파를 옹호한다 이렇게 들릴 수도 보일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이런 건 다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여 년간 물론 뭐 진보 진영 내부에 문제도 있죠. 뭐 진보하는 사람들이 뭐 다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고 뭐 개선해야 될 혁신해야 될 지점들이 뭐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가 본질이 아니다. 싸움이 벌어지면은 그뭐 경험적으로 많이 느꼈어요. 시작이야 뭐 좋은 그 의도에서 시작을 했을런지 모르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결국 진보 죽이기 이런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슬슬 그렇게 가고 있죠. 또 각하가 막 전면에 나서고 뭐 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뭐 합쳐서 제명을 하겠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 과거의 경험을 보면 언제나 이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보 진영 내에서는 가능하면 내부적인 문제들은 내부의 어떤 그런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현명한데, 그죠? 이런 게 자꾸 바깥으로 알려지게 되면은 이제 공격의 빌미가 되는 거죠. 빌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지만은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로 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만들 싸우고요. 싸워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건 뭐 뻔히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태를, 그죠? 사태를 압박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사퇴를 안 해버리면 그만이고요. 또 사퇴를 요구하시는 분들 아무리 뭐 요구를 하고 얘기를 해봐야 안 해버리면 그만인 상황 아닙니까? 근데 뭐 서로 뭐 계속 뭐 사퇴를 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공방을 해봐야 지금 뭐 답이 없는 겁니다.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현명한 이런 해결책들을 좀 찾아 나갔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뭐 다 뭐 그런 분들 다 문제가 있는데 뭐 다 여성이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또 박근혜하고 또 한명숙, 이정희 이런 분하고 그 라인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완전히 결이 다른 문제인데요. 그죠? 뭐 이정희 대표나 전 대표죠. 이제 한명숙 전 대표나 뭐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도 그게 박근혜 씨 문제하고 그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에 뭐가 좀 묻은 거하고 얼굴 자체가 똥인 경우는 이거는 그 질적으로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적알을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적알을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좀 비판을 하고 뭐 비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범주를 잘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저 오늘도 보니까 트윗에다가 저한테 뭐 그런 트윗을 보내셨더라고요. 뭐 변명하는 수준이 이명박급이다 그러시는데, 그런 건 보내시면 안 돼요. 뭐 저는 별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다른 분한테 보내면 이제 참 또 다른 분, 그럼 너도 이명박이다 또 이런 또 트윗을 보내게 되고, 그죠? 그럼 서로 또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그 이명박이라는 얘기는 그거 뭐 개새끼니 무슨 뭐 열새끼니 뭐 이런 욕보다 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그죠? 이명박은 그 사람한테 할 얘기입니까? 그 이명박이다 너는 박근혜 같은 여자야.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죠? 좀 감정을 좀 이렇게 좀 늦추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싸울 대상들하고 잘 싸워야죠. 우리끼리 맨날 치고받고 있어봐야 뭐 서로 망하는 거지. 뭐 누구한테 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속이 좀 타고 안타까우시겠지만은 마음 느긋하게 가지시고요. 다시 또 힘을 합쳐가지고 뭐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저는 뭐 솔직히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뭐 정치 이른바 격언 비슷한 게, 속담 비슷한 게 있는데 사실 조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 진보는 우리끼리 싸우다가 우리끼리 싸우다가 서로 망하는 이런 경험이 많은데, 옛날에 뭐 민주노동당도 분당했지만 지금 또 더 크게 한 덩어리가 돼서 왔잖아요. 왔고 또 당내에 보면 뭐 여러 계파가 있고 그 계파 간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은 그거 다 알고 우리가 통합한 거잖아요. 다 알고 통합한 겁니다. 뭐 이제 와가지고 뭐 통합을 왜 했느니, 니네 때문에 망했느니, 쟤네 때문에 망했느니, 그 웃기는 소리죠. 그럼 그렇게 안목도 없는 사람 통합은 왜 했어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하나? 정치를? 저는 뭐 진보 진영이 좀 그런 말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혁신해야 될 일이죠. 이렇게 될 걸 모르고 했나 그럼? 아니 6개월 뒤에 벌어질 일도 모르고 해요? 물론 이제 생각보다 일이 커져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이 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뭐 그렇더라도 그거를 그죠? 이제 와서 통합을 왜 했느니, 뭐 누구는 안 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렇게 차이가 서로 있는 거는 다 알고 했던 거니까요. 하나의 성장통이다 생각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진보가 더 다져지고 더 넓어지는 저는 이런 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보다 너그러우세요. 국민들이 너그럽다라는 건 뭐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놔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또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뭐 영원히 니들은 안 될 놈이다 뭐 그죠? 이러시진 않는다는 거죠. 이러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또 지켜보다가 못할 때는 이렇게 꾸짖으시다가도 또 잘하면, 그죠? 잘하면은 또 용서를 해주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또 여기서 뭐 좌절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민들이 여러 가지 비판을 하시는 거는 우리가 달게 가슴 깊이, 그죠?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명해야 될 게 있으면 또 해명을 하고 또 앞으로 일을 잘해나가면 되잖아요. 뭐 잠깐 얘기가 옆으로 돌았지만 수검댕이가 되셨다길래 우리 성난 들꽃님께서 수검댕이 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진보의 길이에요. 20년을 운동을 해왔는데 20년 내내 이랬어요.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내내 이랬습니다. 학생 운동을 할 때도 그랬고요. 통일 운동도 뭐 분열이 다반사였고요. 뭐 좀 하려니까 누구는 민주당으로 누구는 또 뭐 민주노동당으로 또 되고 또 뭐 맨날 뭐 하루 자고 나면 또 단체 하나 생기고 그게 다반사였잖아요. 뭐 이거 처음 당하는 일처럼 유치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변증법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분열하고 꽉 다 망해버리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분열을 또 한 번 했다가 그럼 또 이게 극복이 됐다가 또 분열을 했다가 또 극복을 했다가 하면서 커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기대하는 만큼 단방에 이렇게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하긴 하실 텐데요. 20년사를 제가 진보운동 20년사 제가 보는 진보운동 20년사를 돌이켜보면은 계속 이런 분열의 과정, 분열과 통합의 변증법을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는 통합의 힘이 커져왔다고 봐요.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점점 커져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보운동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하면 뭐 지금은 뭐 이건 양반인 거예요. 그리고 아주 외연이 넓어진 거잖아요. 뭐 솔직히 뭐 유시민 대표나 참여당 계열에 있는 분들이 전통적 의미의 이제 진보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이제 개혁 세력이나 민주 세력 쪽에 더 가까우신 분들이 이제 합당이 되다 보니까 한 집안을 차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서도 안 맞고 문화도 안 맞고 그죠? 성격 차이도 있고 뭐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이러저러한 티격태격 하는 건데 그 결혼도 그렇잖아요. 결혼도 보면은 그 이제 신혼 때 뭐 잠깐 몇 달, 잠깐 몇 달을 제외하고 무슨 뭐 그렇게 깨가 쏟아지고 뭐 여보 사랑해 뭐 당신 없으면 죽어 뭐 이렇게 별로 오래 가지도 않아요. 제가 또 미혼이신 분들한테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몇 달이에요 몇 달. 그러고 이제 계속 티격태격입니다. 뭐 너는 왜 그러냐, 넌 이럴 줄 몰랐다. 뭐 결혼만 하면 나한테 뭘 다 잘해주겠다더니 그런 마음은 어디로 갔냐. 뭐 별소리가 다 나와요. 근데 이렇게 싸우는 것도 사실 오히려 뒤로 갈수록 이제 슬슬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뭐 오래 살게 되면은 그죠? 오래 살게 되면은 문제거리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이해가 되는 거죠. 문화 정서적으로 이제 서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몇 년에 한 번씩 간혹 크게 싸우는 적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서로 이해도가 높아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심했죠. 저하고 저는 같은 경우에 아주 성격과 기질이 아주 상반된 이건 변증법적 결혼을 했어요. 저는 대립물의 투쟁이 아니라 대립물을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뭐 전혀 뭐 맞는 게 없어요. 사상적인 것 빼놓고 정치적 입장하고 뭐 사상적인 것 빼놓고는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뭐 거의 물과 기름 수준의 이런 상극인 사람이 만나 결혼하다 보니까 뭐 처음에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그래도 끝까지 살아야지 이혼을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10여 년 저도 가까워지는데 서로 맞춰가면서 노력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해나가다 보니까 지금 많이 비슷해졌어요. 저도 좀 저와 비슷한 면이 생겼고 저도 저와 비슷한 면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뭐 이혼은 안 당할 것 같아요. 통합당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성격과 기질, 문화, 정서, 그죠? 집안 환경, 내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혼했는데 뭐 결혼을 하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결혼만 하면은 그냥 대박이 터지고 뭐 이럴 그냥 행복한 뭐 아파트 그냥 빵빵 당첨되고 막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막상 결혼해 보니까 이 남편이 이게 뭐 자기 집안 살 일만 챙기는 것 같기도 하고 시댁만 챙기는 것 같기도 하고 처가는 뭐 관심도 없고 이런 데서 좀 섭섭한 거죠. 제가 볼 때 섭섭한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확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이거 남편이 버르장머리가 없다 해가지고 세게 좀 이렇게 부부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남편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 그럼 도장 찍어 뭐 막 거의 이런 수준의 분위기 막 되다 보니까 이제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별소리 생각이 다 드는데 뭐 다 한 번씩 거쳐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하나씩 맞춰가면은 나중에 더 이제 그 정이 생겨요 정. 사랑보다 전 더 무서운 게 정이라고 봅니다. 정이 생기면 이제 그때는 뭐 끈끈해지는 거죠. 아무튼 뭐 얘기 잠깐 옆으로 돌았지만 노래 한 곡 잠깐 듣고
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비틀즈의 노르웨이의 숲, 그죠? 이런 거죠. 노르웨이안 우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비틀즈의 노르웨이의 숲을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잘못 선곡을 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무식해가지고 비틀즈 노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됐네요. 그냥 뭐 괜찮죠? 또 괜찮네요. 노래 들어보니까 뭐 50보 100보지. 50보 100보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두 곡 정도 성난 특검인 내 사랑 울보 신청을 해주셨네요. 이정희 대표를 좋아하시나봐요. 저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첫 곡을 보내드렸는데, 요즘 이런 얘기하면 이제 돌맞죠. 참 누구를 좋아해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뭐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희야를 또 먼저 신청을 해주셨네요. 발칙한님께서. 두 곡 다 가능하면은 뭐 보내드릴 수 있으면 다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또 한 곡이 있어서 다 보내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요?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지도, 최근 현지지도 양상을 보면서 북한의 어떤 경제 현황을 좀 분석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 김정은
그 위원장 공개 활동이 상당히 지금 활발해지고 있어요. 활발해지고 있는데 몇 가지 주목할 지점이 있죠. 크게 보면은 지금 한 두 군데 정도로 이제 크게 나눠서 현지 지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군부대 현지 지도죠. 아무래도 뭐 군인 출신이고 북한이 이제 성군 정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성군 정치를 기본적으로 그 계승한다라는 입장을 지난 그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열병식 기념 연설에서 재천명을 했기 때문에 군부대에 대한 현지도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뭐 특이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이한 현상은 아닌데 그래도 뭐 주목되는 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지금 남북 관계가 매우 민감한 상황이죠. 이런 시기에 군부대 현지도가 또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런 정세 흐름을 또 반영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특히 지금 훈련, 주요 군사 훈련들을 참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난 4월 달에도 군사 훈련을 참관하는 그런 정치 일정이 있었고요. 2월 달에도 있었죠. 2월 달에도 지금 군사 부분을 군사 훈련을 참관하는 그런 정치 일정이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와 또 그 외에 보면은요 대부분은 또 이제 경제 분야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경제 분야에 집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애 뭐 마지막 시기도 보면은 작년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에 보면 경제 부분에 대한 현지도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북한이 이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라고 이제 올해 열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런 조건에서 뭐 사실 뭐 정치 부분이나 군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정한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0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3호를 공개를 했고 뭐 세계적 수준의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이다라는 게 이제 뭐 거의 공식적으로 공인이 되는, 그리고 헌법에조차 이제 핵 보유국으로 명시가 되는 뭐 이런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군사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뭐 미국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군사 강국으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경제 부분에 집중을 해서 뭔가 이제 돌파구를 열어야 북한에서 주장하는 뭐 강성대국의 대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경제 부분 현지도가 많았는데 뭐 그런 흐름을 이어서 김정은 제1위원장도 경제 부분 현지도가 많습니다. 그 통일부와 북한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집계한 거에 따르면, 보도한 거에 따르면은요, 김정은 제1위원장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공식석상에 처음 모습을 나타낸 게 이제 2010년 9월 28일이죠. 9월 28일부터 지난 5월 28일까지 그 분석을 해보니까요, 공개 활동이 214차례 있었다네요. 214회의 공개 활동이 있었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급서 이후에 그러니까 2010년 9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17일까지죠. 요 시기에는 모두 132차례. 그다음에 서거 이후인 급서 이후인 2011년 1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82차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1년 한 반 정도, 1년 한 15개월 정도죠. 2010년 9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17일까지니까 요 15개월 정도 동안 132차례의 공개 활동이 있었는데 2011년 1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한 6개월 정도, 6개월이 채 안 되는 거죠 지금. 하여튼 뭐 6개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6개월 정도 동안 82차례 정도가 진행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은 현지도에서 지금 급격히 늘어난 거죠. 아무래도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공개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보도 횟수가 같이 이제 현지도라는 이런 것만 보도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가 이제 크게 늘었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공개 활동 숫자만 보면은 거의 뭐 2배 가량, 거의 2배 가량 이렇게 상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 급서 이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개활동 건수를 보면은요, 군 관련이 40차례, 경제 관련이 36차례, 그다음 외교 행사가 13차례. 이러면은 경제와 군이 이제 거의 비슷한 거죠. 거의 비슷하군요. 이게 외교 행사 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요,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군부대 상당히 많아졌고요. 1월 1일 유경수 탱크 사단, 105 탱크 사단이라고 하는데, 여기 시찰을 시작으로 해서 뭐 한 달에 4-5곳 이상 군부대 현지 지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4월 16일 그 4.15 행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 2월 4.15 행사 이전에는 군부대 쪽이 좀 비중이 높았고요. 4.15 행사 이후를 보면은 경제반 부분 지금 현지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4월 26일 이후에 29차례 공개 활동 중에 보면 경제 분야가 5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게 지난 4월 27일 4월 27일이 아니군요. 4월 5일 5월 5일입니다. 5월 5일 능라도 인민유원지, 5월 9일 만경대 유의장, 그 다음에 5월 27일 중앙동물원 등등 이제 위락시설 등을 지금 자주 찾고 있다. 이것도 아주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뭐 지금 현황, 현지지도 현황은 좀 이런데, 지금 대체로 보면은 이제 군부대와 경제 부분 현지지도가 한 50대 50 정도, 요 정도 지금 비중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50대 50이라는 거는 이제 성군 정치를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군에 대한 지도 비중과 경제 부분 지도 비중을 공이 놓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김정은 그 부위원장이, 제1위원장이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 부분에, 민생 부분에 상당히 좀 주력하고 있다. 이런 것이 좀 특징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이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요. 특히 이제 경제 부분에서도 지난해 보면은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희천 발전소랄지, 뭐 28 비난론 연합기업소랄지, 또 희천 연합 종합기계 연합기업소, 희천 연합기계 연합 종합기업소, 이거 아주 제가 헷갈리네요. 북한이 이게 기업소들이 이름이 다 길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송진 제강이랄지, 뭐 이런, 그러니까 경제 부분에서도 그 토대가 되는 뭐 철강이랄지, 뭐 전력 관련된 데랄지, 그 다음에 화학, 뭐 석탄, 뭐 이런 뭐 근간이 되는, 이른바 뭐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4대 선행 부분이라고 합니다. 4대 선행 부분에 현지도가 많이 집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북한 경제 아직 기초 민간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 토대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 지도자의 어떤 행보 자체가 기초 토대, 중화학공업의 기초 토대를 다지는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됐고요. 농업 분야를 봐도요, 뭐 대동강 종합과수 농장이랄지, 뭐 그 큰 대규모 이런 농장들을 방문하는 이런 일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의 기초가 되는, 그죠? 그러니까 농장들을, 협동 농장들을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농업의 어떤 기초 체력을 기르는 이런 쪽에 현지 지도가 많이 집중이 된 반면에,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도를 보면은 그런 기초 부분, 경제의 기초 부분에 대한 이런 현지 지도의 비중은 상당히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고, 예컨대 뭐 지난 4월 달이죠. 만수대 고기상점이라는 곳이 열렸는데, 뭐 제가 한번 주간 한반도 소식 전해드리면서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연건평 한 1,500평 정도 되는 대규모 이런 고기상점이 평양에 개장이 됐는데, 뭐 그런 곳을 방문을 한다든지, 무슨 지난주 보니까 아동백화점, 아동용품을 이제 전문적으로 파는 백화점을 지금 짓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이런 아동백화점을 방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주민 생활과 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이런 곳에 대한 현지도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천거리라고 지금 평양에 뭐 대규모 이런 아파트 단지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요. 뭐 그 창천거리를 방문을 해서 아파트 건설 현황이라든지, 거기 상점 건설 현황, 뭐 이런 걸 돌아본다든지, 경제 분야에서도 민생과 좀 직결되는, 좀 기초 체력을 기르는 곳이라기보다는
실제 이제 그 민생에 직접 와닿는 뭐 시장통이랄지 상점이랄지 이런 데를 많이 현지 지도를 하고 있다. 요런 게 지금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뭐 아까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능라도 유원지랄지 그다음에 만경대 뭐 유원지 그건 뭐 화제가 됐었죠. 거기 갖고 가보니까 뭐 상태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직접 잡초를 뽑으면서 일꾼들을 아주 강하게 질타했다. 이런 보도가 한번 나왔는데 뭐 그런 곳이랄지 개선 청년공원이랄지 그다음에 중앙동물원이랄지 그다음에 뭐 빙상관과 류경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류경원이라는 데가 뭐냐면은 창강원이라는 곳이 있죠. 큰 목욕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우리로 비유하면은 대규모 찜질방, 뭐 스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뭐 스파 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워터파크 뭐 이런 거를 지금 대규모로 짓고 있는데 평양에 뭐 이런 곳을 지금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아주 민생의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지지도를 지난해까지 했던 곳을 쭉 몇 면을 보면은 경제의 어떤 필수 4대 선행 부분이라고 하는 이제 필수 요소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쪽에 많이 집중돼 있었고, 또 이제 농업 경공업 분야에서도 아주 기초가 되는 뭐 양말 공장이랄지 뭐 천을 짜내는 곳이랄지 농업 분야에서 큰 대규모 농장이랄지 요런 곳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에 많이 현지지도가 집중이 됐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제 부분이면서도 2차적인 좀 민중생활에 뭐 주민생활에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뭐 어찌 보면 이제 유통과 관련된 데죠. 생산과 관련된 곳이 아니라 유통과 관련된 곳을 방문하는 게 하나 또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그 뭔가 그 문화 여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요런 곳을 또 지금 집중적으로 현지도하는 게 좀 특징이다. 요게 좀 주목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럴지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설아의 벙어리 바이올린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울리던 그대의 바이올린, 주인 없는 빈 방에 혼자 놓여있네. 이젠 그대가 부르던 슬픈 노래들은 누가 들려줄까? 누가 들려줄까? 꿈이 높은 사람들의 도시를 떠나 먼 들녘에 제비꽃이 되고 싶다며, 욕심 없는 착한 눈을 글썽거리던 그대는 지금 어디에? 그대는 지금 어디에? 밤이 내린 거리를 쓸쓸히 걷다가 그대의 맑은 웃음이 문득 떠올라 조그만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그대는 없었네. 그대는 없었네. 침묵의 강에 떠있는 낡은
눈을 뜰까 다시 눈을 뜰까 예, 윤설아의 벙어리 바이올린 보내드렸습니다. 예, 그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 지도가 이제 경제 어떤 기초 분야 보다는 그게 이제 중화학공업이건 경공업이건 농업이건 좀 2차 분야, 이제 서비스 분야라고 봐야죠. 3차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죠. 3차인데 뭐 편의상 제가 임의로 나눠보자면은 1차를 이제 원래 보통 1차 산업하면 이제 채취, 농업이나 광업 같은 이제 채취 산업을 얘기하고 2차 산업하면 공업, 3차 산업을 이제 서비스업 이렇게 분류를 하긴 하는데 북한 뭐 체제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르죠. 다르니까 1, 2차, 3차로 나누는 건 좀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분석하는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뭐 기초 부분과 그 다음에 2차적인 서비스 부분 뭐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공업과 농업, 경공업이 공이 이제 발전해 나가는 이런 국가 전략을 북한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이제 기초가 되는 이런 부분을 1차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는 실제 이것이 이제 주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서비스 넓은 의미에서 이제 서비스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2차라고 임의로 이렇게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차 분야, 이제 성군 정치의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최근 년간 경제 부분을 지켜 세우기 위해서 1차 분야에 해당하는 이런 쪽의 현지 지도가 추진됐던 반면에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 특히 이제 4.15를 전후로 해서요. 4.15를 전후로 해서 2차 분야에 해당하는 서비스 분야, 유통 분야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의 현지 지도가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원인은 일단은 뭐 좀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라면은 사실 서비스나 유통 이런 분야, 그 다음에 뭐 문화, 여가, 생활과 관련된 뭐 레저와 관련된 이런 그 경제 분야에 국가적인 투자가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국가가 투자해야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좀 다릅니다. 경기가 안 좋더라도 뭐 레저 산업이나 문화 산업 쪽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뭐 일정한 이유만 발생을 한다라면은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전반적인 경제가 안 좋으면은 서비스 3차 산업 분야가 아무래도 제일 먼저 위축이 되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뭐 아무래도 서민들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지출을 가장 먼저 줄이는 게 그죠? 먹는 걸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화 영화 생활하는 거는 이제 줄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영화 한 달에 2번 보러 갈까 1번 보러 가도 뭐 그건 뭐 그만인 거고 스키 탈 거 뭐 그죠? 스키 안 타고 뭐 눈썰매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잖아요. 뭐 여행 뭐 한 달에 1번 갈 거 뭐 아예 안 가버리고 그래서 제일 먼저 경기가 위축되고 경기가 뭐 불황이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위축되는 분야가 서비스, 여가, 문화 분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른바 엔겔 지수가 높아지게 되죠. 이제 의식주에 사용하는 이제 지출이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데 뭐 북한도 그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북한 좀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자연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경제 활동이 운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국가의 계획과 통제에 의해서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을 계획 경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좀 안 이루어지더라도 국가적 지출 자체를
조절할 수가 있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 뭐 전반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인데, 뭐 이런 부분, 이런 시기에도 이른바 성군 정치를 북한이 표방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국가적 재화를 군사 부분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서 군사 부분에서 어떤 그 기초를 다진 이후에 그 경제 기반에 의거해서 이제 중화학공업 분야를 추켜 세우고, 그다음에 중화학 부분이 이제 정상화되면 이제 그 농업, 경공업 분야로 가고, 뭐 이런 이제 경로를 가져왔죠. 예, 이런 그 가액 경제의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발생적인 이런 경기 순환에 의해서 경제적 운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더더욱 이제 더 주목이 되는 건데, 북한이 지금 예컨대 뭐 능라도에 유원지를 2개가 짓는다 그러죠. 그다음에 뭐 워터파크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스파를 만들고, 뭐 빙상장도 지금 야외 빙상장을 크게 짓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빙상장을 만들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죠? 뭐 고기 상점 같은 걸 크게 내고, 뭐 이런 분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다른 분야에 지출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지금 반증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가적 여유가 좀 생긴 거죠. 예전에는 잘 이런데 이제 눈을 못 들린 거예요. 당장 이제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드는데 국가적 역량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서방 진영에서 얘기하듯이 식량난이 오기도 하고, 산업 부분이 정상화되는데, 민수 산업 부분이 이제 정상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초기에 이제 성군 정치 초기 시기죠. 저는 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시기까지였다고 보는데, 아주 분수령이 되는 건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 이제 핵실험을 거치면서 또 군사력의 문제가 일정하게 해결된 이후로, 정확히 기억하는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인가요? 3년간 3개년 단기 경제 계획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수 분야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대략 2009년, 10년, 11년을 거치면서 북한의 주요 산업들, 뭐 철강 산업, 그다음에 화학, 에너지 부분, 철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운송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고, 경제의 기본 토대가 안정이 되는 이런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 농업,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토대를 갖추는 이런 시기가 2011년까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완결까지는 아니겠죠. 뭐 경제라는 게 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완결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그래서 민생 부분을, 그야말로 주민 생활을 뭔가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됐던 게 2010년, 11년, 그리고 올해까지 12년까지 이런 시기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을 보면은요, 2010년, 11년, 12년까지 인민생활 향상,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민생이죠. 민생 향상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집중적 투자가 이제 시도가 되고, 많은 부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토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경제 부분이 아주 시급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주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그동안 이제 투자가 좀 이루어졌다라면은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삶의 질 문제죠. 이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문제를 좀 윤택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지금 올해 들어서면서, 특히 올해 4월 15일 그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행사를 이제 치러난 이후로 보면은 이제 그런 쪽에 좀 뭔가 집중되고 있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그건 뭐 역설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 지도가 이런 문화, 여가, 그 다음에 어떤 2차 뭐 서비스 분야, 이런 쪽에 현지 지도가 집중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북한 경제 전반 상황이 매우 호전돼 있는, 그래서 경제 양보다는 질을 보장하는 쪽에 이런 수준으로까지 지금 올라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의 희야 보내드리겠습니다. 날 좀 바라봐. 너는 나를 좋아했잖아. 너는 비록 싫다고 말해도
너의 마음 알아. Let's go! 내 사랑한다 말아도 떠나면 나의 마음 아파할까봐 빗속을 울며 말없이 떠나도 너의 모습 너무나 슬퍼. 자 다같이 손 벌려. 하얀 네 얼굴에 젖은 네 식어가는 너의 모습이 밤마다 내 꿈속에 남아 아직도 널 그리네. 괜찮았어. 예, 오늘은 뭐 선곡이 원래 이런 편곡을 원하셨던 건 아니죠. 뭐 노래가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원하시던 선곡을 제가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승철이 안다길래 발라드의 뭐 황태자를 했잖아요. 발라드를 할 줄 알았는데 뭐 이상하게 했네요. 뭐 이해해 주시죠.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노래만 들으면 되죠.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뭐 늦게 와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뭐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이 뭐든지 여유를 가지고 뭐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바쁜 게 없는 사람인데도 괜히 이상하게 바쁜 척하게 되네요. 근데 또 제 지론이 있습니다. 백수일수록 바쁜 척해야 어디 가서 대접받는다. 없는 사람이 자존심도 없으면은요, 그건 진짜 인간의 좀 못 받는다는 게 또 인생사의 또 제 지론입니다. 없는 나라가 없는 척하면요, 그건 진짜 어디 가서 나라 대접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없는 분일수록 어깨 당당히 펴고 자존심으로 살아야 돼요. 없는데 자존심도 없으면은 어디 가서 죽습니다. 트위터의 그 아기, 제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놈인데 제가 별로 뭐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6월 2일 날이 뭐 지난 거니까 돌이었어요. 근데 뭐 돌잔치 이런 거 안 합니다. 돌잔치 이런 걸 첫째도 안 했어요. 그냥 식구들끼리 뭐 조촐하게 이렇게 보내고 뭐 이랬는데 그날 어떻게 보냐는 게 무슨 그 지방의 강연을 제가 일정을 예전에 좀 잡아놨어요. 원래 뭐 잔치도 안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일정을 안 잡을 건 아니었는데 그래갖고
그 지방에 내려가면서 왠지 또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트위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제 아들인데 좀 축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좀 아시는 분들이 페이스북에다 올려놨군요. 페이스북에다 올려놨는데 그 트위터에 연동이 돼가지고 그것까지 날라갔더라고요. 이게 사실 트위터 공개용으로 제가 올렸던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아기는 하여튼 제 둘째입니다. 이제 돌이 지났어요. 인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애들 둘 키워보니까요, 돌 이전은 짐승에 가깝고요, 돌 이후부터 인간에 가까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돌잔치를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제는 뭐 한 살 됐으니까 하나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왜 그 인간에 가깝냐면요, 직립보행 상태, 그 다음에 언어 생활을 어느 정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많아져요. 그 이전에는 직립보행이 안 되죠. 짐승보행, 네 발로 이제 기어다니는 이런 보행에, 그 다음에 뭐 거의 짐승의 언어 소통, 그냥 울부짖는 거죠. 이러다가 돌을 전후로 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직립보행을 하지는 아직 못해요. 근데 직립 상태, 생활의 직립 상태가 상당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생활이 구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둘째도 요즘부터 이제 뭐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이래봐야 뭐 맘마, 뭐 엄마, 뭐 이런 거, 이런 수준이지만은 어부바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래서 돌잔치를 하는구나. 참 우리 선대들이 참으로 참 지혜롭다. 이런 걸 또 최근에 또 느끼게 됩니다. 뭐 얘기 옆으로 약간 샜는데요. 질문하셨길래 잠깐 답변해드리느냐고. 그놈은 제가 맞습니다. 제가 유부남이라고 그러는데 뭐 엉뚱한 애 사진을 거기다 올려놓지는 않았겠죠. 또 뭐 물어보세요. 발칙한 청취자님. 제가 얘기했지.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50분이니까요. 한 5분 정도 오늘 마무리 얘기를 좀 하고 오늘 방송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소년단 얘기도 했고요. 뭐 2만여 명을 지금 평양에 초청해가지고 큰 행사를 한다. 뭐 비행기를 태워서 애들을 데리고 온다.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행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규모 학생 대표단들을 뭐 서울에 불러가지고 행사를 하는 뭐 2만 명이면 사실 뭐 야구장이 꽉 차는 정도의 규모 아닙니까? 이런 정도를 사실 초청을 해서 그것도 비행기까지 태워가지고, 다 비행기 타고 온 건 아니지만은 뭐 2층 버스를 대절해서 뭐 카퍼레이드를 하고 여관에 투숙시키고 뭐 이걸 돈 받고 하진 않을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러면 뭐 그런 행사 한번 하는데 뭐 상당한 비용이 들겠죠. 뭐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대규모 행사들을 막 열고, 또 이제 4월 15일 날도 뭐 큰 행사를 북한이 치르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행사도 사실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인공위성도 쏘는 것도 뭐 8조 원이니 뭐 6조 원이니 뭐 그 돈이면 뭐 국민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둥, 우리 각각께서는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들을 지금 많이 지금 치러내고 있다라는 거, 북한 경제에 상당히 여유분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좀 뭐 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아파트, 지금 평양에 이제 10만 세대, 만수대 거리에 10만 세대 지금 아파트를 올해 안에 짓는다 이러고 있는데, 10만 세대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40만 명이죠. 그러니까 평양 시민이 300만 좀 안 되는데 뭐 한 15% 정도, 평양 시민의 15% 정도가 새 아파트, 그리고 또 이제 두 가지 평형으로만 짓는다 그래요. 40평형과 50평형 두 가지 평형으로만 짓는다는데, 이게 평의 개념이 남쪽하고 조금 달라서 좀 작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환산을 해도 한 35평 이상 되는, 35평에서 한 40여 평 사이에 있는 이런 중대형 아파트죠. 중대형 아파트 두 가지만 이제 짓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대형 아파트에 입주하려면은 중산층 이상 돼야 되잖아요. 서울에서 특히 뭐 서울에서 35평이면 한 3, 4억 하나요? 그보다 더 될 거예요. 아마 아파트 35평 이상 되면은. 근데 그런 아파트를 지금 10만 세대, 그러니까 10만 세대면은 이제 40만 명 정도가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를 지어서, 이게 뭐 분양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금 나눠주는 거죠. 국가에서 뭐 이런 아파트를 그냥 나눠주는 거니까 장사도 안 됩니다. 북한은 그냥 공짜로 지어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비용을 충당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10만 세대를 아파트 지어갖고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40만 명 지금 혜택을 받게 되고, 이게 40만 명 그치지 않게 되죠. 그 40만 명이 또 살던 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파트에 이제 급이 한 단계씩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평양 거주민들도 아마 대부분 이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 40만 명이 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아파트를 또 비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게 한 단계씩 다 급수가 올라가는 이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면 전체 280만 평양 시민 대부분 이제 새로운 아파트로 조금 더 평수가 늘어나거나 시설이 좀 더 향상된 이런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거다. 이거 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이라는
인데 이거를 거의 무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위락 시설들 뭐 능라도 유원자 능라도에 뭐 2군데 대규모 유원지를 짓고 있다 그러고요. 재작년인가요? 청년개성공원이라고 뭐 우리나라 롯데월드 같은 데인데 아주 최첨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 보고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그리고 곱등어관이라고 그래갖고 뭐 그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돌고래쇼 하는 곳이죠. 뭐 남쪽에서 좀 논란이 있긴 한데 뭐 북한에서는 철학 자체가 뭐 사람 중심이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뭐 짐승들은 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거기는 뭐 별로 그런 논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곱등어관 대규모로 짓고 있더라고요. 평양에 뭐 그런 것도 짓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북한 경제의 초점이 바뀌고 있다.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최근 양상은.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에 투자를 할 만큼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연쇄적인 거니까요. 중화학공업이랄지 농업경공업은 이제 기초 분야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안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런 기초 위에서 이제는 자신들의 한번 그 삶의 수준 자체를 한번 높여보겠다. 그래서 우리도 뭐 유럽이나 유럽에 좀 잘 사는 나라들 서방 자본주의 국가 잘 사는 나라 정도 수준의 문화생활 수준을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북한 경제가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에서 뭐 언론에서 뭐 여러 가지 악의적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보도들은 좀 사실과 거리가 먼 뭐 아사자가 속출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사실과 거리가 먼 이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참 다행스러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어쨌건 우리가 뭐 통일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통일을 하게 되면 서로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북한 경제가 이제 호전되고 있는 것은 통일 시대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남쪽에서도 환영해야 될 일이 아닌가. 뭐 우리 각하는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지만은 뭐 이제 삐뚤어진 생각이라고 보고요. 우리 좀 남북쪽의 여러 가지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는 것 이것 우리가 좀 같은 동포애적 입장을 가지고 박수를 쳐주면서 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힘을 합칠 게 있는지 생각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오늘 한반도 통신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또 금요일 3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울보 전영록의 내 사랑 울보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정희 대표를 위해서 신청해 주셨죠.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무슨 슬픔이 있었길래 울고 있나요? 내 앞에서만은 눈물은 싫어요. 당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 내 맘이 아파요. 내 사랑으로 당신의 아픔 감싸줄게요. 이 두 손으로 당신의 눈물 닦아줄게요. 내 당신만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의 슬픔 나의 슬픔이니 우리 함께 나눠요. 이제는 웃어요. 그리고 날 봐요. 당신의 웃는 모습을 보니 내 맘이 흐뭇해. 지나간 괴로움 모두 다 잊고서